네, 오늘은 디플로이먼트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 컴프레션 부분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서빙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은 즉슨 커질수록 인퍼런스 레이턴시도 이제 커진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제 이런 방법들이 뭐 언제나 서버에서 연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연산량을 요구할수록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모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액티브하게 정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겠죠. 이게 이제 모델 사이즈가 크면 이제 익스펜시브가 좀 적고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아니 작아지면 이제 익스펜시브가 좀 커진다. 결국에는 뭔가 둘 다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로트 연산 같은 경우는 32비트, 이제 32비트 4바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4바이트 연산, 플로트 연산을 하지 않고 2바이트 아니면 1바이트, 1바이트는 이제 정수가 되겠죠. 정수가 되는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가 적어지겠죠. 원래 100만 가의 파라미터가 있었다면 원래는 400메가의 이제 플로트 메모리가 사용했다면 하프 프리시전을 사용하면 200메가. 근데 이제 8비트 하면 100메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를 좀 적게 사용하면 되겠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 8비트 아래로도 요즘에 4비트라든지 3비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뭔가 메모리가 좀 줄어들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장점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가 줄어들고 이제 계산 연산 시간이 좀 연산 스피드가 이제 늘어난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당연히 이제 하프 프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덜 정밀할 거고 이제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레인지가 1에서 0에서 255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128에서 128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직접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값들이 0에 수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0에 수렴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 0에서 250이라고 가정했을 때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주간 계산 과정이.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일링 아니면 라운딩 그런 것들을 기술을 활용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하고 학습을 끝마친 이후에 양자화를 하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이제 32비트에서 그냥 4바이트로 나머지 웨이트를 버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이 부분은 양자화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8비트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학습을 할 때도 8비트로 연산을 하고 8비트 됐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보다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게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퍼레이션 두 번째 방법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지식 추출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커다란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작은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로스를 사용을 시키면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 예로 티처가 이제 나온 아웃풋을
학습하도록 정의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언제나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인 이제 하드하게 학습이 되는 거에 반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0에서 1이 아니더라도 이제 스튜던트에서 0.5라고 나왔으면 0.5로 학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장점이 아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티처를 먼저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스튜던트도 같이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스튜던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제 스튜던트는 작은 모델이니까 좀 더 연산량이 빠르겠죠. 일단 장점과 단점도 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티처가 이미 학습이 돼 있다면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학습이 빠를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특징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과값만 비슷하면 되니까 구조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이제 티처를 먼저 학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좀 아키텍처에 좀 영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프로닝이라고 드롭아웃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간 가지들을 좀 끊어내는 방식인데 그 부분을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하느냐 아니면 학습 후에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드를 좀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ML 멀티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어, 프로닝 전에는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일반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프로닝을 진행하면서 좀 쓸데없는 가지들을 좀 날려보내는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웨이트들을 좀 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가 좀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리스트 파라미터들을 셋으로 이제 0으로 세팅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면 모델이 좀 스팔스해진다. 스팔스해지니까 메모리가 줄어들고 당연히 이제 연산 스피드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드를 끊어내는 작업이라고 하니까 아키텍처 서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델이 좀 효율적이느냐라는 문제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라이제이션 분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일반적인 컨볼루션 필터들을 좀 살펴봤을 때 3x3에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있을 때 그거를 3x1하고 1x3으로 나눠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방법보다는 모바일 넷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하고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이게 뎁스와이즈는 3x3을 사용하는데 원래 64개의 컨볼루션 필터가 있으면 64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만드는데 1대1로 매칭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컨볼루션 필터에 영향을 받지만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만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으로 1x1에서 64에서 64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가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모든 퍼셉트론이 연결이 돼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8분의 1 정도로 연산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산이 줄어들 수 있으면서 그렇게 성능을 깎아먹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뎁스와이즈, 포인트와이즈를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연산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연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컴프레션 부분은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컴파일링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엣지 디바이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엣지 AI라고 하면 센서 같은 거나 좀 MCU 같은 것들에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델을 추론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델을 추론하는데 사용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공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MCU 같은 거나 이제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엄청 크거든요. 게다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장치들에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다 파이썬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디바이스라고 하면 C 아니면 C++, C++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캐시라는 것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라든지 텐스플로우를 쓰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패키지를 쓰면서 어,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디플로이먼트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GPU로 학습을 하지만 CPU로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도 있고 GPU로 인퍼런스를 할 수도 있고 TPU로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CPU, GPU, TPU의 연산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PU에서는 일괄 하나씩만 계산하고 GPU는 벡터 단위로 계산하고 TPU는 텐서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연산들을 할 때 어떻게 연산을 할 것인지 세 가지 모두 다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커버할 건 커버할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뭐 일반적으로 만든 모델 학습시키고 하는 방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디바이스 적용할 때는 뭐 아두이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텔 CPU가 될 수도 있고 암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iOS 그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환성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언제나 퍼포먼스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파이썬에서 잘 예측을 해놓는데 이거를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직접 구현을 한다면 엄청나게 고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엄청나게 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3배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순수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어, 물론 이제 이런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서버 클래스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칩들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서버에서는 쿠다도 좀 사용을 하고요. 인텔에서는 오픈비노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칩에서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각각의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에서 만든 거를 뭐 오픈비노로 뭐 변환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만든 거를 안드로이드로 구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그런 제약 사항이 조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옵티마이징을 하는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이제 거기서 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드웨어에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얼마나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말은 이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을 좀 앞으로 봐야 됩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컴패티빌리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토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백엔드로 좀 바꿔주는 이제 중간 단계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I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작게 나눠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는 IR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들어본 텐서플로우 라이트나 텐서 RT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디바이스에 맞게 변형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직접 핸드 튠 아니면 ML 베이스 머신러닝 사용해서 이제 튜닝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C로 변환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랭귀지야 이제 언어와 관련된 좀 로우 레벨로 내려가는 인터벌티 이제 중간 단계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복하면 이제 C로 만들어지면 이걸 컴파일을 하면 이제 머신 코드 이 기계어가 되는 거죠. 이제 기계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식들을 정말 잘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PU, GPU, TPU 방식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CPU 내에서도 다 달라요. CPU 내에서도 뭐 인텔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암에서는 그렇게 저렇게 하고, 코텍스에서는 그렇게 저렇게 다 자신만의 자기만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머신 코드 머신 코드 레벨 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저희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직접 수작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튜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빅터라이제이션 아니면 루프 타일링, 파라미터즘, 캐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가까이 있는 이제 벡터 연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포블루프 같은 거를 할 때보다 좀 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루프 타일링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루프 타일링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튼 이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어리즘은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하는 페어리즘을 구현한 거고 캐시가 어, 캐시가 주변에 있는 이제 변수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최근에 접근한 변수들을 다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캐시에 대한 역할이겠죠. 그런 역할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잘 사용되는 방법이 오퍼레이터 퓨전이라는 방법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어, R이라는 거를 내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연산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연산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for 루프를 하나로 줄여버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for 루프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오퍼레이터 퓨전을 사용을 하고 사용했을 때 스피드업이 훨씬 이제 1.5배에서 2배 정도나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옵티마이션 하는 게 뭔가 생각보다는 뭔가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이걸 하나를 묶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방식을 이제 퓨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퓨전 같은 걸 또 한 번에 또 묶을 수도 있는 호리존털 퓨전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좀 왜 어렵냐 하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에 따라서 옵티마이션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특히 이제 프로세싱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캐시라든지 레이턴시, 메모리에 정말 많은 제약사항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상황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그런 것들은 명령어 세트들이 다르다는 것들로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달라서 오퍼레이터가 좀 의존적인 걸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도 이 이 CPU에 대해서는 이 연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CPU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연산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대체해라 약간 그런 방식을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수작업으로 좀 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 만들 때마다 새로운 모델 만들 때마다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게다가 하나의 결과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약간 연산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연산 순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순서에 따라서 또 성능이 또 달라지니까 어느 연산 순서를 해야지 제일 빠를 것이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수작업으로 이제 휴리스틱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새로운 모델이나 하드웨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그러니까 직접 수작업으로 하지 말고 뭔가 옵티메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겠죠.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옵티멀 패스를 찾아야 되는데 모든 패스를 찾아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해주는 플랫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줄러라는 것을 활용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나가면서 좀 옵티멀한 걸 찾아낸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그래프도 놔두고 각각 프레딕트하고 이제 시간 측정해서 뭔가 적당히 붙인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오토 스케줄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스케줄러 같은 경우 CUDNN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M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건 아파치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CUDNN은 뭐 GPU에서 파이터치를 사용할 수 있고 오퍼레이트 레벨이고 TVM 같은 경우 서브 그래프 레벨 이런 것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 CUDNN은 이미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트 레벨이다 보니까 뭔가 성능이 그대로 있는 거에 비해서 TVM을 사용했을 때 뭔가 옵티멀한 패스를 좀 찾아간다고 했을 때 스피드업이 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티멀 패스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TVM은 이런 구조들이 있고 TVM에서 뭐 컴파일 타임이 약간 결국에는 이제 옵티멀 패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컴파일 타임이 좀 느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은 패스를 찾아가야 되니까 이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근데 이제 한번 컴파일을 하면 웨이트들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 구조가 바뀌면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파라미터만 바꿀 때는 굳이 다시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TVM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웹이죠. 웹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뭐 자바스크립트란 이제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 추론을 하고 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템플플러스 JS예요. 그 외 중에 심파닉하고 뭐 브레인 JS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 외에 이제 웹 어셈블리라고 이걸 또 이제 어셈블리 레벨로 바꿔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C로 바꿔주든지 뭐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어셈블리 아니면 C 레벨 로우 레벨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컴파일 한번 하면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브라우저에서도 좀 웹으로 그냥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는 거 말고만 C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약간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